여러분,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 어떤 라디오를 듣냐고 묻는 전화가 온다면? 당연히 YTN 라디오 생생경제죠. 벨소리가 울리면 외쳐주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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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의미 그리고 틈틈이 예측을 좀 해보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원래 되게 바쁘시잖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인구학자시니까. 인구학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엔 좀 어떠셨어요? 바쁜 게 좀 덜 하셨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외부 활동은 좀 줄었긴 했는데 또 그 사이에 공부를 할 시간이 생긴 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과 함께 이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인구학자가 몇 명 없어서요라고 하신 것처럼 네. 인구학적 관점으로 사회 문제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좀 낯설어요. 예, 그렇죠. 이게 인구학이라는 학문이 뭐 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이동해 다니고 사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어나는 거, 이동하는 거, 사망하는 거를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를 설명하는 게 인구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근데 사회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출생, 이동, 사망으로 바뀌어 나가면 사회는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바뀌어 나가고 사회의 특성을 인구 현상의 변화를 가지고 보고 또 예측이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몇 명이 될 거예요. 50년 뒤에 몇 명이 될 거예요. 이 지역엔 몇 명일 거예요. 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 현상을 가지고 인구 요소로서 사회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 이게 네. 인구학적인 관점입니다. 인구의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따른 흐름을 보면서 네. 사회 특성과 예측을 하는 그렇습니다. 관점이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학자로서 코로나19도 굉장히 연구거리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서 이동해 다니고 사망하는 거가 이제 인구의 기본 요소인데 지금 코로나는 일단 사람들의 사망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생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당장 우리나라도 결혼을 이제 회합이 안 되니까 결혼식을 미루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여파로 가면서 원래 결혼을 했었어야 할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고 그러면 출생이 어려워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이동이 그전엔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자유로움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 유학생들 미국에 유학 간 친구들도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뭐 비자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이동이 어려워지면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게 이 이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기반해서 경제가 성장을 해왔는데 그게 흐트러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인구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부할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 간 장벽이 거의 없었는데 네. 지금 그 장벽도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나가 있던 공장들 맞습니다. 그런 공장들도 지금 다 들어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들어와야 되나 아니면 베트남을 가야 되나 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베트남을 갈 생각을 많이 했다가 네. 지금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던 이런 일이 터지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동이 불가능하구나. 그럼 이동이 불가능하면 거기에 공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그럼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나?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람들 리쇼어링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제 문제나 또 인건비 문제가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처지에 놓이는 기업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관련 제도들도 바뀔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정말 인구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사회 정책들이 정해지고 네. 변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수님 바쁘시겠네요. 제가 아까 앞에 좀 덜 바빠지셨겠네요 했는데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박사님이 몇 년 전에 낸 책 중에 제목이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 네, 있잖아요. 네. 이거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목? 왜냐하면 네.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미래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틀리신 말씀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학이라는 거는 인구의 양적이고 질적인 특성을 보는 건데 인구의 양적인 특성이 크게 변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동이 어려워지는 거 이런 거는 확실히 예측이 불가능했었던 거였는데 그러나 양적으로 대한민국의 사회가 올해 지금 뭐 한 5천만 명 정도의 내국인이 있는데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2025년에 막 5,500만 명이 되거나 아하. 반대로 4,500만 명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먼 미래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의 그 인구 크기, 그다음에 네. 인구 특성은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가 맞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우리 방송 나와서 말씀하셨을 때 인구의 그 포함에 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랬죠.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 맞습니다. 이거 우리 통계청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숫자 이게 지금 한 70만 명 정도가 될 텐데 네. 거기에는 외국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이 외국인의 숫자가 변화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들어왔어야 할 외국인이 못 들어왔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갔어야 할 사람들이 못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국인의 숫자와 그다음에 내국인의 숫자가 우리가 보통 예측할 때보다는 이제 달라지는 건 확실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감당해주고 있는 노동의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야에도 변화가 생기겠네요. 그 산업은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게 대표적인 데가 지금 농업인데요. 농업은 워낙 우리는 이제 뭐 농업 인구가 내국인은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시즈널로 계절 그 고용을 저희는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예컨대 베트남에서도 들어오고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들어오고 네팔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분들이 올해 한 명도 못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아직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봄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파종서부터 그렇네요. 예, 추수할 때 이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올 가을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하.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도 유럽에 예컨대 농사를 주로 많이 짓는 이제 그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노동력의 거의 대부분을 다 수입을 해서 그 노동력을 감당을 했는데 올해 아무도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농산물의 이 작황과 상관없이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서부터 아마 꽤 한동안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네. 예측 가능한 이 몇 가지 문제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제 주부니까 일단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자체가 네. 이렇게 심장이 콩 내려앉을 정도로 저는 네. 좀 그런 충격이 있는데 네.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 코로나19 사태는 저출산 문제의 정말 악재 중에 악재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 자체를 미루잖아요. 그렇죠. 예, 악재죠. 이게 사실 인구만으로 보면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출산율이 조금 더 떨어져도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0.92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여성 한 명이 평생 사시면서 0.92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건데 그건 한 명도 안 낳는 거니까 정말 낮은 숫자거든요. 근데 요거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은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 게 맞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은 예전처럼 뭐 결혼 정년기, 출산 정년기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그래도 한 35세 이전에 이제 출산을 하려고들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생물학적인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35세 이전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35세 이전에 아이를 하나를 낳거나 둘을 낳거나 해주어서 그 연령대의 여성 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서부터 2025
2025년까지 30에서 34세에 있는 여성 인구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은 1990년에서 94년에 태어난 친구들인데 이때가 그 전에 8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인구보다 많았어요. 아하.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사실은 기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0.92명 이 네. 수치가 코로나19가 없었으면 그래도 늘어날 상황이었다. 그렇죠. 이게 작년에 30만 명의 아기가 나왔는데 올해 똑같은 0.92명을 하더라도 올해는 30만 명보다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참사가 터졌다. 그렇죠. 사실은 내후년 정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인구학자로서 앞으로 2, 3년 후에 출산율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나마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뚝 떨어지진 않고 그 인구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유지는 해줄 거다라는 게 지금 저희의 예측이지만 그래도 이게 다시 30만 명 위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올해는 네. 아마도 통계청의 예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연구실 예측으로는 한 28만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예. 결혼식을 올린다 해도 출산을 미루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네. 코로나19로. 왜냐하면 네네. 지금 병원을 자유롭게 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출산할 때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정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네. 코로나19는. 네. 좀 산업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 네. 우리가 틈틈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산업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계세요? 요즘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언택트 산업이잖아요. 실제로 언택트 산업은 그동안에 주목을 받았던 것 이상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예컨대 정부에서 그 재택 근무를 좀 활성화하자. 그리고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좀 자유롭게 일도 하고 집에서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성화하자고 했는데 사실 거의 지켜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고 또 어떤 분야의 분들은 이건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재택이 가능하고 이건 재택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재택이 가능한 거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책상 하나가 다 고정 비용인데 이 고정 비용을 그렇죠. 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집안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 홈오피스와 관련된 그런 산업은 아무래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뭐 사실 좀 이거는 산업으로 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그 학원 산업이 오히려 더 지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이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교육이요? 그렇습니다. 사교육 학원 산업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학교는 공교육과 이 또 사교육은 달라서 공교육에서는 한 명의 케이스라도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아이들한테는 공부는 계속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누가 챙겨줄 거냐. 학교에서야 뭐 온라인으로 해주지만 그게 모자라서 부모의 입장이나 애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뭐라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교육으로 가게 되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이동이 자유로웠을 때 막 성장했던 그런 산업들, 뭐 농산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근데 관광. 거기서는 어려워지겠죠. 관광은 아주 뭐 네. 치명적이죠. 네. 예, 그리고 대학도 사실은 산업인데 아주 많은 우리나라의 이미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학비를 충당을 한 거였거든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는 거를 외국인 학생들을 그렇죠. 충당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그게 못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서 어려움이 또 생기는 거죠. 네. 교수님 좀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 언택트 산업이랑 예. 학원 산업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둘 다 출산율하고 저는 되게 민감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만나야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만나야 사랑에 빠지고 네. 뭐 만나야 아이를 갖죠. 근데 네.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만나면 네, 출산율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수로 아기를 가져요? 네, 뭐 이런 얘기는 하죠. 재택근무를 하고 하면은 이제 뭐 커플이 뭐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플일 수도 있고 네. 이 커플이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니 싸워요. 네, 그렇죠. 저는 더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언택트 자체가 인구에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특히 출산 쪽에서는. 네. 그러나
간접적인 가능성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언택트와 관계없이 그냥 재택근무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일의 유연성을 줘라 했는데 그게 불가능했는데 그게 가능해진 게 이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데 출산율은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발전하면 제 단순한 생각으로 네. 또 하나 아까 학원 산업 얘기는 뭐냐면 네. 사교육 시장 때문에 지금 아이 안 낳겠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데 네. 결국은 공교육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누가 아이 낳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심각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래도 많아야 친구들 사귀고 학교에 정을 붙이는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친구도 학원에서 사귀게 되고 학원이 그러니까요. 더 중요해지고 학교는 이제 점점 더 안 중요해지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그러게요. 네. 교수님께서 그 빅데이터 이용한 보건 분야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네. 제가 들었는데 네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오주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것처럼 그렇죠. 보건 분야 산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위생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거에 대한 그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게 되면 이쪽 네. 분야의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이제 뭐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고령자들이 네. 그러면은 보건의료 관련된 산업의 규모는 커진다가 이제 당연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이 코로나가 등장을 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원래는 우리는 불가능했는데 됐었죠. 그게 지금 한시적으로 공론화되고 됐고 있죠. 이제 공론화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의사협회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방향 자체가 글로 흘러가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 비대면 의료가 방향이 완전히 잡혀져 있고요. 이게 산업에서 굉장히 큰 축입니다. 그래서 이쪽 저희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이 정밀 의료라는 표현을 써요. 정밀 의료가 뭐냐면 우리가 손에다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차고 다니잖아요. 그거 차고 다니는 게 사실은 심박수도 체크를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혈압도 재는 것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럼 이게 끊임없이 계속 저를 모니터링을 해주는데, 그거가 의료기기라고 한다면 그 자료는 의료정보인 거고, 그 의료정보가 있으면은 굳이 의사가 불러다가 문진을 하면서 물어보지 않아도 그럴 되잖아요.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이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는 이제 방향으로 가면 원격하려면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할 거거든요. 이미 미국은 엄청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뜰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네. 또 방향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이 맞다. 네. 꼭 코로나19만이 아니더라도 저출산 시대에 네. 고령화 시대에 그런 산업의 흐름이 맞다. 그렇죠. 그게 거죠. 더 활성화되지 않으면 고령자들은 지방에 더 많잖아요. 지방 고령자는 다 서울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의 의료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편차가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그래서 지방의 그 편차를 줄여줄 수 있는 게 과학기술의 힘인데 과학기술에서 그런 정밀 의료라는 거 계속 저를 모니터링 해주고 그거를 알 때와 모를 때는 전혀 다른 그 진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향 자체는 맞다. 단지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기가 힘들다가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뭐 강단에서든 강의든 언론에서든 인구가 줄어요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주니까 이렇게 대비하셔야 돼요. 주니까 이런 기회가 올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 대비하기 위함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주기 위해서 저도 교수님을 모셨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보건 분야 이런 기계들을 좀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든지 언택트 산업에 있어서 좀 선두적인 우리가 좀 움직임을 보여서 베트남 같은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구 변동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가 급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서부터 10년 동안 급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정도까지는 오히려 인구는 증가할 거예요. 통계청의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2028년까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구 안 줄어요. 내국인 인구가 이제 2022년을 정점으로 찍고 이제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1년에 한 6만 명 빠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미미한 숫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저출산 고령화면 인구가 급감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구가 급감한다는 이야기는 잊으시는 게 낫고요. 그거는 2050년 이후의 이야기고 네. 지금 우리한테 당장 중요한 건 10년 뒤니까 10년 정도니까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인구의 내부의 구성이 굉장히 복잡 다단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한 명 있어요. 아저씨란 표현 쓰면 안 되나? 아니, 맞죠. 예, 저도 아저씨가 아줌마예요. 교수님도 아저씨고. 네. 그렇죠?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있는데 이 네. 아저씨는 우리가 이럴 거야라고 하는 그 스테레오티피컬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했을 거고 애는 둘이 있을 거고 뭐 집은 한 25평에서 36평짜리에 살고 있을 거고 자동차는 SUV가 내 있을 거고 주말 되면은 애들 데리고 마트에 갈 거고 이런 전형적인 모습으로 생각했던 40대 중반의 아저씨의 모습은 이제 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40대 중반에도 애가 없는 부부도 있고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요. 혼자 사는데 완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부모랑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앞으로 계속 바뀌어요. 예, 그 바뀌는 모습에 따라서 시장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주는 거에 대해 관심 갖지 말고 인구 구성도 달라지고 그 한 명 한 명의 삶의 방향과 질이 전혀 달라졌다는 걸 염두하고 그렇죠. 산업을 보고 세상을 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시장이 지난 우리가 한 30년 동안 이 근대화를 쭉 이끌어가면서 산업화를 이끌어가면서 있었던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뭐 미국도 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세계 국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네. 가운데서 신흥국들 베트남 같은 국가들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신흥국들 중에서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우리의 인구를 외국으로 많이 보냈던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어려움이 더 커질 거고요. 왜냐하면은 외국으로 보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인건비를 받아서 여기에 산업을 키운 나라들이 네. 꽤 있거든요. 네. 예컨대 뭐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예컨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중국의 전 세계 의료기기를 아주 그러니까 고급 의료기기는 미국이 만들지만 그냥 장갑이나 글러브나 뭐 이런 단순한 거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 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엄청 돈을 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이쪽 나라에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제조업을 갖고 있느냐, 노동력을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들의 미래의 모습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인구학이라는 게 사실은 인구학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없겠는데요. 사람 사는 얘기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해진 미래에서 인구가 정해놓은 미래는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90%는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10%라도 알고 가면 네. 미래를 준비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해진 미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인구학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교수님, 제가 또 인구학으로 좀 해석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2주 후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영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답 LCC 저비용 항공사였죠. 3287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다들 힘내세요 하셨고 7878님 2464님 새싹이신데요.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6503님 LCC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제주도나 여수처럼 가까운 데 갈 때 기내식 안 먹어도 되니 참 많이 이용했죠 하셨는데 앞서 조영태 교수하고도 이야기 나눴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이 관광산업, 항공산업은 계속해서 어려울 예정이라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스타항공은 더더욱 그렇고요. 6820님은 어려운 시기에 인수 예정사나 또 인수 당하는 회사나 종업원이 큰 피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혜로운 중재가 절실합니다 하셨습니다. 7510님 생생경제 덕분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의 이면을 알게 되고 관심 갖게 됩니다. 이스타항공 일도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8824님은 우리 인터뷰 들으시면서 농촌에 정말 농사꾼이 부족하다고 80대 중반 처가 부모님들 늘 농산일 하시면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말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 거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 오면은 어떻게 답변하는지 잘 아시죠? 부탁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